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네, 매주 화요일 3시 반부터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시간이 오늘도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예. 제가 왜 웃을까요? 예. 늘 그 방송 시간에 임박해서 오다가 어쩌다 한 번 일찍 오면 그렇게 생색을 내죠. 자기는 지각을 안 했다는 등 이렇게 성실하게 임한다는 등. 예. 그런 이 작가가 아직 스튜디오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은 과연 어떻게 변명을 할지 잠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예, 이 작가님 아직 도착 안 하고 있고요.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전화를 했더니 그냥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똥줄이 타는 목소리로 좀만 기다리라고, 예, 얼른 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각쟁이 이동영! 이런 또 지각! 예, 이러면서. 예, 그 지각쟁이 이동영 작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근데 방송이 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뭐냐고, 왜?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잠을 잤네요. 예, 아니, 금방 잠에서 깨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혹시? 그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또 술 드셨어요, 혹시? 아니, 술 안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늦잠을 주무셨습니까? 어제 늦게 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유가 뭐냐고요? 잠이 안 와서. 오늘 국민TV 조합원들 만난다는 그런 기대감에 잠을 못 자서.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게 좀 바뀌었네요, 시스템이. 야, 참 못됐다. 예. 예, 광고 나갔어요, 이미. 나갔습니까? 입 모양으로 광고 나가자고. 예, 제가 오늘은 안 봐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 원고도 안 뽑아오셨어요? 네, 항상 근데 국민TV에서 뽑잖아요. 이어폰도 안 되네요. 되네요, 이제. 그러면은 원고 좀 뽑아오실 시간, 예, 드릴까요? 광고 또 들어요. 오늘 날씨 되게 덥네요. 네. 날씨 좋아서 더운 겁니까? 아니면 내가 뛰어와서 더운 겁니까? 예, 본인 마음도 타고, 그러니까, 그래. 예. 땀이 막 나네. 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정확하게, 잘 딱 맞췄다 생각했는데, 한 3분 늦었네요. 네. 자, 일단 제가 그럼 노래 한 곡을 조금 듣는 동안. 우리가 흔히 이런 사고 날 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방송의 매력이죠. 아니, 우리 생방송의 묘미고, 이런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그런 묘미 안 줘도 되거든요. 처음 있는 일인데 왜 이래요. 늘 항상 30분 전에 도착하고 그랬지. 진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노래 얼른 틀어놓고 한 대 때릴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저기 짱돌님께서 새벽에 책 쓰시나 그러는데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낮에 자고요. 새벽에 책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새벽에 전기, 어두운 기운을 받아야 글이 써지거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런 삶의 방식은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밤에 잠 안 자고 놀아라, 버텨라.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못합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저렇게 했으면은. 늘 그랬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매일 화장실 청소는 제가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예. 화장실 청소는 매일 제가 했어요. 끝나고 화장실 청소. 왜냐면 지각한 애들 데리고 화장실 청소 하거든요. 맨날 지각이니까 맨날 화장실 청소 제가 했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해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면 좋아요.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 놓고 구름 과자 먹고 그랬죠. 이 방송 듣고 계신 학생분들은 그렇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안 되죠. 예.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게 아주. 예. 지금 오공주 삼촌님께서 두 분 밤에 톡으로 글 쓰시는 건 아닌지. 여기서 톡이란 카톡을 말하는 겁니까? 아이고, 참. 그래요. 예.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이 작가는 여러분, 이렇게 여성분과
아니 여자든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글을 이렇게 카톡으로 길게 주고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네. 예. 근데 카톡으로 이어지는 글들 너무 짜증납니다. 항상 이 박사 회장한테도 전화로 해 전화로 이렇게 내가 뭘 카톡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문자나 카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예, 되게 간단히 보내서 상대방들이 오해해요. 내가 여자한테 보낸 게 맞나라는 식으로. 예.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작가랑 저는 좀 그런 거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어제 주제 알려주셨잖아요. 주제를 듣고는 그러니까 한숨부터 쉬었어요. 왜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오늘은 공부하다가 든 생각은 그 한숨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어떻게 얘기할까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렇습니까? 예,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고견까지는 아니고 네. 저견이라고 합시다. 저견 그냥 하는 거죠. 예. 제 앞에 여기 김용민 PD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컵이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네. 돌려놔야겠네. 날 자꾸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돌려놔야겠네. 예. 오늘 그 주제는 모르시죠? 우리 정치자들께서. 네,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주제는 김재규 대 차지철입니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제가 왜 한숨을 쉬었는지 여러분 바로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김재규가 호적엔 1926년생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나이는 24년생입니다. 그리고 육군 중장 출신이죠. 거기다가 박정희와 육사 동기, 육군사관학교 2기 동기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차지철에 비해서 나이도 훨씬 많고. 그렇죠. 장성 출신 아닙니까? 또 육사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김재규는 그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죠. 내가 군 장성 출신이라는 자부심. 또 박정희와 동기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차지철은 1944년생이기 때문에 김재규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10살이나 어리고 아까 김재규가 육군 중장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육군 중령 1934년생. 네, 육군 중령 출신이에요. 네. 육군 중령 출신이다가 또 육사 시험 쳤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로 보나 군대 기수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차지철이 김재규한테 이렇게 막대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정치자들 다 아시겠지만 막대한 정도가 아니죠. 그냥 반말에 하대 무슨 완전 자기가 상관 노릇했고 원래 직책도 말입니다. 중정부장은 장관급 아닙니까? 경호실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지 맘대로 막 했다니까. 아나무인의 어떤 박정희의 총애를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한 이 양반은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봤거든. 차지철은. 네. 각하가 곧 국가입니다. 국가다. 이렇게 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한 장관들이라든가 국회의원 또 중정부장 이런 사람들 모두 자기 아래로 봤습니다. 그래서 반말 짓거리는 기본이고요. 불러다가 뺨도 때리는 거 국회의원들 쪼이트 까고 좀 호텔에 불러가지고 삼성개원 말 안 들어? 기싸대기 때리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반말한 거는 이 작가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포개가 저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중정부장하고 대통령하고 뭐랄까 14가 아니고 원래 정기적으로 독대 자리가 있습니다. 독대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자기가 끼어야 된다 고집을 부렸다니까. 자기가 뭔데 경호실장이면 경호나 잘할 일이지. 그 정도로 월권을 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올라가는 모든 보고를 자신이 손에서 거쳐서 올라가게 하는 이것도 월권이죠. 그런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서열상 자신이 윗급이었던 김재규 중장부장을 가리켜서 어이 김부장 이랬으니까 군 선배 아닙니까? 그런데 어이 김부장 이랬으니까 환장을 넣으시죠. 근데 방금 제가 중정부장의 독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 사실은 쭉 있어 왔었죠. 중정부장과 대통령의 독대는 나중에 안기부로 바뀌어서도 안기부와 대통령의 독대. 국정원으로 바뀌어서도 국정원과 대통령 독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없앤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네. 이걸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MB가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라졌던 국정원장과 독대자를 왜 마련했겠습니까? 이런 독대자를 마련하니까 국정원이 이상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제일 앞장서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고급 정보를 다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의 개인사도 꽉 잡고 있을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늘 겁나는 집단이야. 이 집단이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데 아니 사생활이라고 할 게 있어요? 이 작가님?
좀 문란합니다, 제가. 예,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문란합니다, 저분이. 예.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쁘게 활용하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거를 뭐 대북 정책을 쓴다든가 혹은 뭐 국가 간의 외교 이런 데에 써야 되는데 쓸데없이 말이죠. 국내 정치에 활용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독대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렵게 없애놓은 걸 다시 살리고 있으니, 참. 그랬었고요. 근데 이 자지철은 사실은 전두환 받아도 어렸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전두환이요, 호적이 31년생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2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지철보다 5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지철이, 이런 전두환을 자기, 경호실에 있을 때 경호실 차장보로 밑에 두면서 또 막무가내로 권력을 해드렸었죠. 또 더 웃긴 거는 전두환 육사 11기 아닙니까? 네. 정통 육사 1기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자지철이 떨어진 시험은 12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2기에 붙었으면 전두환 후배가 되는 거지. 까불지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육사에서 떨어진 그 컴플렉스 때문에. 이 양반은요.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어쨌든 경호실장이 아까 차관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관급이 경호실장 임명되고 전두환 같은 군의 장성들을 자신의 밑에 두면서 실력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방금 말한 컴플렉스가 여기서 또 작용하는데요. 장군을 못 달았지 않습니까? 군에 들어가서 중령밖에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장군은 별을 달지 못했던 컴플렉스가 작용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을 자기 밑에 뒀던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전횡을 일삼았는데요. 경호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기도 막 했었죠. 그리고 전두환이 박정희의 총애를 받게 되자 그를 견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이 작전 차장부에 있다가 이제 사단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 전두환이 직접 말한 겁니다. 저 옮기게 해주세요. 계속 자기한테 견제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마 자지철은 박정희가 전두환을 편애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전두환한테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견제를 했고 그래서 결국 전두환이 직접 얘기해서 실장님 저 옮겨주세요 해서 따로 빠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 그러니까. 예. 이거는 나중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도 자지철이 말렸을 정도예요. 안 된다고 전두환이 하면. 그러니까 전두환이 어느 정도로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하기야 뭐 박정희의 양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자지철도 권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두환을 견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컴플렉스 덩어리 또 권력욕에 취해서 사실 박정희만 신으로 모시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밑으로 봤지 않습니까? 막무가내 권력을 휘두르는데 이거는 그 성장 배경 때문인 것 같아요. 자지철의 성장 배경. 그러니까 소외받고 외로웠던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 소외받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으려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자지철이 서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로 누나 셋이 있었는데 전부 다 씨가 다른 누나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집에 가서 누나 셋 낳고 또 다시 지금 원래 자기 자지철 아버지를 만나서 자지철을 놓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또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은 차상철이라고 배다른 동생입니다. 집안이 복잡해요. 이거 보면 아버지 셋에 어머니 셋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좋진 않았다. 성장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고 혼자만 살 수밖에 없었던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유일하게 보는 사람은 나를 낳아준 친엄마. 그렇죠, 어머니. 친엄마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효자였다 그래요. 뒤에 예, 그 얘기는 예, 어머니가 직접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니 예. 이거는 당시 누구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경호실장 임명될 때 신문 기사를 보면요, 전부 다 효자로 알려져 있어.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자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역시 이렇게 가정사가 외로웠기 때문에 자기는 어머니 하나만, 내가 믿을 사람은 어머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지철이 나중에 권력을 휘두를 때 이제 누나들, 배다른 누나, 씨다른 누나지, 씨다른 누나들이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어머니가 같으니까 뭐 조금 콩고물을 떡고물을 좀 먹으려고 콩고물 떡고물을 좀 먹으려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가족이 없어. 이렇게 말했던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자랄 때 외롭게 자랐지 않았나 싶어요. 방금 배다른 동생 차상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은 11.6 이후에 도미합니다. 아. 와이프 또 애들 다 놔두고 혼자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차지철을 무슨 엄청난 권력욕의 화신 또 차지철 때문에 박정희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몰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인 거고 그것도 어느 정도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94년경에요. 자신이 운영하던 목공소에서 피살체로 발견됩니다. 변사체로 발견되는데 목이 잘린 채로 목 없는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차지철 집안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진짜 차지철도 결국은 흉탄에 죽었으니까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왜 죽었는지는 자세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목이 잘려서 사망했는 걸 봤을 때는 원한 관계가 아닐까 네.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막 호기심이 발동하세요, 이 작가님은. 엄청 발동하죠. 왜 죽었을까? 누가 죽였을까? 뭐 이렇게. 저럴 때 보면 진짜 변태 같아. 미국에서 막 날아가서 조사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진짜. 금방 그 얘기를 하는데 눈이 바짝바짝. 그럼요. 예. 셜록 홈즈가 되고 싶은. 미드 보셨어요? 셜록 홈즈? 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어. 우리도 말이죠. 드라마를 그런 걸 좀 해야지. 맨날 무슨 불륜에 엄마가 누군 거 찾아가고 재벌 2세 실장님 나오고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봐서 그런 그러니까 드라마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드라마에 말이죠. 저녁 1일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10대 명이 다 죽어버리고 주인공이 나중엔 걔까지 죽이더라고. 참 환장하네. 아니 드라마가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이상형을 다 망쳐놨어요. 그럼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럼 우리 이 작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그럼요. 아니 맨날 무지죠. 무슨 외제차 끄는 실장님. 그 실장 현실에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지. 중요한 거는 그런 실장이 있어도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없죠. 그럼 만나지도 못해요. 어디서 만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거야? 그래서 뺨 기사들한테 날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반이 실장님이 당신 같은 여자 처음이야. 말도 안 되는 진짜. 평소에 많이 맺히셨나요? 근데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또 그 작가를 엄청 받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본다고. 참. 동영이 형 미드 아니고 영드라고. 제가 미드라 그랬나요? 예. 네, 영드입니다. 영드. 영드. 예. 영드 셜록 홈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근데 사실 우리 옛날에 말이죠. 우리 또 그런 드라마 많았어요. 서울의 달 같은 거. 파랑새는 있다. 얼마나 좋은 드라마였습니까? 모래시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재벌 안 나오고 무슨 불륜 안 나오고 혈연 피를 찾았더라고 이런 거 안 나와도 서민들 이야기도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 있는데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럼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면 더킹 투하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남북 관계에 관련된. 그래요. 그래서 소재가 다양해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소재 다양해져야죠. 네. 이제는 좀 정말 괜찮은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왕후 같은 거 말고 역사를 왜곡하는 기왕후, 명성황후 이런 드라마 말고요. 좀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증을 좀 잘하든가. 야, 차상철이 그 비명 행사한 사건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요. 예. 원래 가지치죠. 그리고 아까 모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차지철의 모친 김대한 여사인데 이 김대한 여사는 40 가까이 돼가지고 차지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애주중지 또 아들이지 않습니까? 애주중지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게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말이죠. 어느 정도 효자였냐 그러면 아까 효자라 그랬는데 2층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그 집이 어머니가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박정희하고 또 물놀이 한번 간 적이 있었대요. 이건 노태우의 증언입니다만 물놀이 갔었는데 물놀이가 당연히 수영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차지철 물에 안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차지철 왜 그러냐 물에 놀으라고 그런데 무릎까지만 오고 더 이상 안 들어오더랍니다. 박정희의 명령 각하가 곧 국가입니다. 이 명령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물에. 이랬다는. 마마보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에 무조건 복종했다는 이런. 그래서 차지철이 효도였다는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또 눈여겨볼게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양반이 엄청난 신자였는데 새벽 6시 저녁 6시 이 가족 예배
가족 예배는 절대 빼놓지 않았다. 또 집 안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예배당을 집 안에 마련했을 정도로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또 어머니도 기독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요, 차지철은 그 자신이 좋아하고 신성시하고 존경하는 것에만 모든 걸 바치는 스타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정희, 또 그의 어머니, 또 기독교. 여기 빼고는 다 아나무인이었고, 여기 세 군데만 모든 걸 바칠 정도였으니까 뭔가를 꽂히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의 와이프도 교회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너무 심취해서 채홍사 역할을 나중에 자기가 안 하고 중정에 시켰거든요. 근데 채홍사 역할을 중정에 시킨 이유도 나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차마 못하게 했다, 자기 손으로. 그래서 중앙정보부에 시켰고, 그걸 이제 박선호 의전과장이 맡아 한 거죠. 근데 박선호 의전과장은 이게 중정이 할 일이 아닌데, 자신이 말이죠, 군에서 알아주는 걸로 총망받는 군인이었는데, 해병대 군인이었는데, 중앙정보부 파견와가지고, 여자 연예인이나 됐다가지고 각하한테 바치고, 대학생 수소문 해가지고 각하한테 바치고, 이런 일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자괴감 들었겠습니까? 이거를 경호실에서 원래는 계속 했었죠. 박정규 경호실장이 이걸 담당이었고, 그 뒤로 차지철이 이걸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랑 차지철이랑 티보고 있다가, 저 여자 괜찮아 그러면 데리고 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야, 차지철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 교회 다니는 내가 이런 걸 하다니. 그래서 박선호 의전과장한테 이걸 시켰던 거고, 박선호 의전과장은 출근하기가 싫었을,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렇게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됩니다. 이게 과연 말이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종교는 자신의 어떤 도덕성을 완충해주는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스스로를 좀 위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런 위안감을 스스로 찾은 게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합리성, 정당성 부여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또 종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스스로한테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가 정말 기독교 신자 이러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아예 예. 자체를 뭘 남한테는 시켜. 이런 면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네. 네. 자, 근데 아까 그 모친도 기독교 신자였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녀의 모친의 마지막이 어디였냐면 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요양소였습니다. 그래서 101세? 네, 꽤 100세가 오래 넘었어요. 사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혼자 생을 마감했죠. 그러니까 차지철 죽고 나서 며느리하고 손녀가 다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떠나고 딸들도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혼자 계속 말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혼자 말년을 보냈고 그래서 혼자 아파트에서 동교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연세가 이제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그녀를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만 또 교회 목사가 여러 가지로 돌봐주었다 그럽니다. 뭐 밥도 주고 그랬다 그러는데 또 주위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 목사가 돈을 좀 시킹을 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들 죽고 나서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죽고 나서 사실 재산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그 재산을 많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 교회가 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목사와 연관이 돼 있다. 차지철이 남긴 재산 중에 대부분은 와이프가 갖고 떠났을 거고요, 미국에. 어머님한테 남긴 게 몇 개 있겠죠, 뭐 집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그 재산하고 또 이 고합그룹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장치혁 씨, 고합그룹 회장. 이 장치혁 씨가 이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어머님하고도 잘 알고 차지철하고 잘 알아서 이 고합그룹이 옛날에는 한 30대 그룹에 들어가는 기업이었거든. 지금은 망했지만은. 그래서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한테 많은 돈을 줬습니다. 먹고 살라고. 그리고 또 차지철이 경호실에 있을 당시 그 경호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매달 돈을 모아서 혼자 사는 노모 용돈 하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럼 뭐야. 누가 쳐도 사기를 쳤다라는 얘기가. 그것도 막 조사해보고 싶으시죠? 아이, 그럼요. 와, 가고 싶죠. 그래서, 대놓고 막 까고 싶지. 네. 그래요.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소문이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갔는지는 내가 모르죠. 이상하네. 눈빛이 뭔가 아는 눈빛인데. 몰라요. 자, 반면에 김재규는 차지철과 달리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역시 이게 우리 라이벌 얘기하면 항상 이렇죠. 한 집은 못 살면 한 집은 잘 살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의 정점에서 만나가지고 깜투를 벌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 근데요.
어린 시절이 유복했고 또는 어려웠고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의 심상에 영향을 끼치기는 합니다만 똑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는 거거든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가난과 어떤 사람이 심성이 착한 못한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네. 무현영도 대단히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현영도 살았고 또 우리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도 대단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르잖아요. 보이는 양상이 굉장히 다르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예. 이런 지금 차지철의 삶은 가난보다는 그 집안 환경이 아버지가 3명, 어머니가 3명 이런 데 대해서 좋지만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뭐 그 사이에서 뭐 워낙 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게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재규는 굉장히 유복한 가난하게 살았고 3남 5녀의 장남이었으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봐야겠죠. 아버지가 워낙 돈이 많아서요. 학교도 세우기도 했고 그 선산에 그리고 뭐 지방 유지였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 공부는 못했습니다. 김재규 씨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안동 농림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이 부친이 유학을 보냅니다. 김재규를 일본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 보낼 정도면 뭐 살았다고 봐야겠죠. 우리 시대에 그 도피 유학 많았어요. 그럼요. 저희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때는 미국으로 많이 갔죠. 예, 미국으로 많이 갔죠. 예. 그런 사람들이 고세대 또 고전 세대가 이제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근데 진짜 억울했던 게 걔네들 공부 못해서 미국으로 도피 유학 간 애들이 끝나서 졸업해서 돌아와서는 대우받더라고요. 그럼요. 예, 영어 할 줄 안다고. 우리 또 간판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간판 이것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나온 우리들은 뭔가.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많이 그때 90년대 초반에 오렌지족이 상당히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 많이 있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 박한상 사건 아닙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그거 유산 받으려고 폐륜을 저질렀던. 네.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 말도 안 돼 이랬는데 그 사건 이후부터 이제 혹시 뭐 보험금 이런 게 아마 그때 이후로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롯데그룹 신동학 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죠. 오렌지족 케이스죠.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다. 이 김재기도 어떻게 보면 더 비약이지 뭐. 안동농고 떨어지고 굴러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일본에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한번 안동농고에 진학해서 이번에는 붙습니다. 붙어서. 그때 이 안동 고등농림학교? 안동농림학교. 예. 여기 가기가 힘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완전 개꼴통학교인데. 이 표현을 또 그렇게 사실인데 하세요. 뭐 내가 안동 출신이라서 사실인데 뭐요. 저희 때만 해도 이 학교에 지원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농고를 가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아직도 있긴 있나요? 아직 있어요. 예. 신기하네요. 이게 옛날에는 또 안동 시내 있어가지고요. 그 동네만 지나가면 소똥 냄새하고 엄청나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름 냄새 나고. 왜 소똥 냄새가 나빠요? 거름 냄새가 나빠요? 계속 맡아봐요. 머리 아파요. 대통령 되실 분이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리 아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시 외곽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저희가 고등학교 갈 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안동 농고를 진학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거의 인문계관만 살아남았고, 이때만 해도요, 주위에 있는 경북, 선산, 구미, 영주, 안동, 예천, 청송, 진보, 이쪽에서 전부 안동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안동 농림 왔습니다. 부산 상고, 목포 상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김재규 씨가 이렇게 많이 시험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 농고에 다시 들어갔는데, 성적이 말이죠. 110명 중에 110등을 했습니다. 잠깐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공부에 취미가 없을 수도 있지. 그럼 공부에 취미가 없을 수도 있죠. 이 작가는 공부 잘했나? 몇 등 했나? 저는 1등 많이 했습니다. 뒤에서? 아니 앞에서. 언제? 고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그 학교 똥통학교였나? 맞아요. 똥통학교였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험 쳐서 똥통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부에 신경 지금 안 쓰고 딴 데 신경 쓸 때 있었다지 않습니까? 네. 어디 신경 쓰나?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말이죠. 죽을 때가 아니고 재판 과정에 지금 다큐멘터리 남아있잖아요. 네, 사진도 남아있죠. 거기 보면요, 흑백하면 거기 보면요, 계속 머리 쓰다듬어요. 머리 쓰다듬고, 옷 매무새 가다듬고, 계속 그 재판정에서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안동 농고 다닐 때 빡빡머리 아니에요. 네. 빡빡머리면 이제 여기, 카라라 그러지. 깃? 이런 거 풀막에 탁 세우고, 단추 항상 중앙에 탁 달고, 모자 반듯하게 쓰고, 항상 여기에 신경 썼습니다. 옷 항상 다려있고, 외모에 상당히 신경 썼다. 의외예요. 근데 이 외모는 이게 좀 이런 것 같아. 왜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강박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동농림이 있다가 일본 항공학교로 강제 차출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해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 참여는 하지 못했고, 해방을 맞아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바로 학교 교사 생활을 했는데, 여기 생활에 실증을 느껴서 이제 군대로 가게, 육사 2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박정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육사 2기 동기가 박정희고, 박정희는 왜 이렇게 김재규를 나중에 아꼈냐면, 자, 군대 동기죠? 또 고향 후배죠? 선산? 또 이렇게 학교 선생하다가 군에 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삶의 궤적이. 비슷한 것 같죠. 예. 그리고 첫째 부인하고 결혼은 실패한 거. 이것도 자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나랑 똑같은데 연민의 정을 아마 그래서 느끼면서 아마 이뻐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요. 5.16 쿠데타 때 이 김재규 씨가 참여하지 않거든요. 네.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군정을 하면서 무슨 승풍장구 한 거는 그런 거. 박정희가 개인적으로 아꼈던 거. 그런 게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김재규 보고 이 폐륜 자기를 그렇게 아껴준 사람한테 배신을 저질렀다. 뭐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그렇게 고향 선배 노래를 부르시는 건가요? 아, 우리 형? 네, 고향 선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하면 우리 재명이 형이 꼭 끌어. 재명이 상당시장 빨리 한 번 더 하시고 뭐 어디죠? 중앙으로 오셔가지고 뭘 한번 날 좀 끌어주면 고향 후배로서. 아이씨. 아우 정말.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린 시절만으로 11.6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라났던 그것만 가지고 성장 환경만 가지고 11.6 사건을 보면 가난한 집에서 서출로 태어나서 부모 사랑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라난 차지철. 그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게 권력에 집착하고 또 남의 눈을 의식해. 이 사람이 굉장히 남의 눈을 의식했거든요. 차지철이.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또 국회 하강식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장관들한테 도열을 받고 사회를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남한테 뻐기고 싶은 그런 발로거든. 그래서 왜 경호실장이면은 경호실 직원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사복을 입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입혀야 되는 건데 군복을 자기가 만들어서 입히고. 독일 병정처럼. 네. 그게 다 이제 남에게 돋보이고 싶다는 그런 거거든요.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은 어떤 어린 시절에 한해서 비롯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성향이 그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게 나왔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 부유한 집안에서 부모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김재규는 박정희가 차지철만 편애하자 그것을 못 견뎌 했던 것 같아요. 왜? 줄곧 자기가 살아온 환경은요. 나만 이뻐해야 되거든. 우리 정희 형이 나만 이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 싸가지 없는 지철이만 이뻐하고 나를 자꾸 무시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년기의 발달 과정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그걸 한번 나타내주는 두 사람의 성장 환경과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왜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 과학고나 외고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잘하는 애들 틈에서 또다시 서열이 나뉠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아이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늘 1등이었는데 잘하는 애들 틈에서 늘 1등일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고 과학고나 외고 간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잘못 빠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 근데 이게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 중학교가 고등학교 같은 재단이어서 우리 시험 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그 재단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갈까 거의 내 친구들이 나랑 같이 놀던 이 꼴통 친구들이 다 그 학교로 간 거야. 그래서 저희 뭐 부모님들은 좋은 학교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 네. 그런데 저는 내가 부모를 설득한 이유는 그거죠. 용의 꼬리보다 뱀의 대가리 된다. 그때 가갖고 진짜 가서 정말 그냥 줄기차게 놀았습니다. 저희는 다 평준화여가지고요. 근데 시골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평준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서열화가 되거든. 맞아요. 이게 지금 뭐 안동이나 원주나 이런 지방에서는 시험 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중학교 때부터 서열화가 매겨지고 정말 이 나쁜 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류고등학교, 2류고등학교, 3류고등학교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팅도 안 들어와. 3류고등학교는. 참 바로 미팅으로 직결시키는 저 놀라운. 그리고 교복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입고 다니는 이 3류고등학교 교복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애들이 사복을 입고 갔다가
학교 앞에서 갈아입고 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성을 파괴하는 짓거리를 지금 어른들이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애들을 줄 세우고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서열이라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사실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서열뿐만 아니라 실제 교실 내에서 우리 그랬잖아요. 등수 뒤에 다 붙여놓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등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공부 잘하면 장땡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전에 노태우 전두환 시작과에도 뭐 스카이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저희 등수배를 잘라가지고 그래요.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줬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걔들한테는 뭐 에어컨 넣어다 주고 네, 그랬다고. 저희는 딱 거기서만 공부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YS가 들어서 이걸 없앴어요. YS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YS가 인권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보면. 아니, 본인의 생각이셨을까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러고 나서 DJ 노무현 정부가 오면서 경쟁교육을 차츰 없애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도 다 없애버렸고, 학교 서열을, 학력 서열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MB 정권 들어서 이걸 다시 살렸으니까, 이 멍청한 것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네. 학업 성취도 평가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부딪힘이 나오고요. 지금 말입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프랑스 르몽드라든가, 이런 신문들에서요, 대단히 대한민국, 이 교육제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뭐 얘기했잖아요. 네. 대한민국, 그거 바보, 오바마 바보라고 그런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은 결국은 교육제도 때문에 무너질 거라 지금, 선진국들의 진단이 막 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바마 얘기만 계속 언론이 부풀리게 하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언론이고. 네. 왜? 우리나라 언론을 종사자들은요, 그 경쟁교육의 경쟁교육을 해서 혜택 받은 사람들이거든. 자기가 친구들 집 밟고 올라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도 당연히 자기 혜택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습관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개천에서 용난 시절은 지났어요. 엘리트 계층, 부모를 엘리트 계층을 뒀으면 그 자식도 이제 엘리트가 되는, 상류층이면 그 자식도 상류층이 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정말 공정하고 평등한 생활을 살면요, 이 교육 정책부터 바꿔야 돼요. 이런 교육 정책 가지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12.16 사건에서 이 나라의 교육 정책까지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은 마치 이 작가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프로그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시 이제 그 어릴 때 환경 이후로 한번 가봅시다. 네. 용산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차지철은. 네. 용산고를 졸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사 12기 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포병 간부 시험을 보아서 포병 간부 후보생으로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군인에 대한 열망이 있었네요. 그렇죠. 당시에 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군인이 뭐 일단 먹여주고 재워주잖아요. 군인이 어떻게 보면 출세의 수단이었고, 또 차지철이 나중에 보면요, 이 무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무도의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유단자고 하니까 그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자기가 이 군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0년 그러니까 쿠데타 일어나기 1년 전이죠. 전두환과 함께 미국 육군 포병학교에서 레인저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레인저 동기라고 해야겠네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공수부대 훈련 있지 않습니까? 미국 특수부대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얘들이 거기 가서 받아서 그걸 교육받고 와서 이제 교관이 돼서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가르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전두환은 팀장이었고요. 차지철은 팀원이었습니다. 헐. 근데 임관은 차지철이 먼저 했지만 전두환은 그래도 육사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네. 아마 팀장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레인저 교육 받을 때 이 레인저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미국 사람 하나, 미국 군인 하나, 한국 군인 하나 이렇게 조를 짜서 이제 뭐 훈련을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 군인이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을 차지철은 됐습니다. 여기 차지철이 빡이 돌아가지고 그 미국 군인을 아주 박살을 내는. 아니 그 당시면 그 차지철이 그렇게 키가 크거나 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단신이었죠. 이렇게 땅땅한 스타일이고 미국 군인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게 늪을 지나가는 거였거든요. 늪을 지나가는데 그 M60 소총이라고 되게 무거운 총이 있어요. 그거를 무거우니까 늪 지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번갈아 들기로 했어, 한 번씩. 번갈아 들기로 했는데 다른 팀들은 다 미국 사람 한 명, 한국 사람 번갈아 들은 거야. 근데 차지철 저만 미국 애가 야, 이건 한국 것만 들으라 그랬어. 니 혼자 들어 이랬던 거예요. 맞을 짓을 했네. 그리고 진 앞으로 막 걸어가고 차지철은 키가 작은 데다가 이 늪에 건너가려니까 숲이 찾았습니까? 물이 코까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총 안 적시려고 이 총을 이렇게 머리 위로 들잖아요. 벌 쓰는 것처럼. 네. 얼마나 무겁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총 내려놓고 박살내버린 거죠. 미국 군인은.
그렇게 폭행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 차지철은 이 태권도 유단자 아닙니까? 검도에서 유단자였고 뭐 합의 뭐 한 10몇 단 됐다 그러던데. 근데 글쎄 이 차지철 고향이 이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천 출신 중에 또 주먹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주먹이 세면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봤을 때 솔직한 심정은 멋있는 게 아니고요. 무식해 보입니다. 예. 볼까요? 우리 저 정치 깡패 동대문 사단의 이정재가 이천이고요. 이정재의 사돈이죠. 유지강도 이천입니다. 유지강 죽었을 때요. 우리 80년대인데 유지강 죽었을 때 전국 깡패 새끼들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시커먼 옷 입고 시커먼 세단에 뭐 깡패가 뭐 자랑이라고 말이죠. 아유. 뭐 장군의 아들 같은 소리 안 해. 깡패지 뭐. 깡패지 뭐. 안 그래요? 깡패지. 그 깡패의 딸이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주강도 이천 출신이고요. 또 일자무식 깡패 이마수는 또 그 옆에 여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천에서 주먹이 많이 났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차지철도 이천 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우 지금 듣고 계신 이천 출신들 섬뜩하시겠네요. 근데 옛날에 네. 이천 출신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 뭐 이렇게 할 때요. 이천 출신 사람들이 어깨 힘 피고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 등에 업고? 그렇죠. 그리고 이정재가 서울에서 뭐 이천에서 왔다 그러면 처음 봤는데도 잘해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똑같네 이 작가님이랑 고향 따져가지고 막 잘해주는 거.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저를 자꾸 그런 식으로 뭘 모르고 물란하고 고향 선배 좋아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요. 차지철은 사생활은 깨끗했다 그럽니다. 여자 문제는 없었다 그래요. 이거를 높게 쳐주더라고. 아니 왜 그렇게 의외다라는 표정으로. 아니 의외잖아요. 저 채용사 역할도 하고 이랬으니까 자기가 직접 각하랑 TV 보다가 각하가 찍으면 그 섭외해서 될 거고 이런 짓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차지철은 그 종교적 신념이 이겨낸 그렇죠. 걸까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작가님 이제부터라도 종교를 좀 가져보실 의향이? 글쎄요. 저는 무교여서.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물란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 뭐 총각이든 어떻습니까? 저러다 이제 큰일 난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차지철은 이렇게 60년에 미국 레인저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이듬해 1공수 특전단 중대장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공수 특전단 중대장 신분으로 5.16 쿠데타에 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날 때 말입니다. 이 1공수 차지철이 지휘하던 1공수가 한강다리를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한강다리 넘어올 때 헌병대가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차지철이 그 3공화국인가 드라마 보면 이 차지철 역할을 이대근 씨가 합니다. 3공화국, 4공화국 다 이대근 씨가 했었지. 이대 딱 어울리지 뭐. 이대근 이미지가. 네. 그러니까 이대근 씨가 다 쓸어버리라고. 저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공수부대가 어떻게 헌병대가 공수부대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헌병대를 몰아냈기 때문에 아마 박정희가 그를 이뻐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지철에 대해서 박정희가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종규의 밑에 있었으니까 차지철이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5.16 쿠데타 당시 사진을 보면은 박정희가 앞에 있고 뒤에 박종규가 있고 옆쪽으로 수류탄까지 딱 메고 얼룩 군복을 입고 차지철이 있더라고요. 서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중에 국가제의원 최고회의 의장하면서 차지철이 경호실장 차장 역할을 아마 했어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경호를 보았으니까 아마 자기가 박정희가 쿠데타 성공한 이후에 차지철의 공이 컸다는 걸 아마 생각하고 인지를 하고 차지철한테 잘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에 대위에서 곧바로 중령으로 단숨에 중령으로 진급합니다. 뭐 소름 달고 진급했겠지만 어쨌든 중령으로 진급하자마자 군을 제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비역 중령 차지철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63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군을 떠나서 공화당 전국구 의원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경기, 광주, 이천 자기 고향 지역구에 출마해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서 의정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사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전국구 한 번, 지역구 네. 3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하면서요.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근데 이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해? 이러고 제가 뭔가 잘못 본 줄 알았다니까요. 아유, 옛날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차지철이가 한다 그러면 박사학위 그냥 주는 거지. 그러니까 1963년에 국민대학교 정치학과를 학사 졸업했어요. 네. 근데 1964년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하고 65년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컴플렉스. 학력 컴플렉스. 학력 컴플렉스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그 학력 컴플렉스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땐 대학 갈 때 시험도 안 쳤을 것 같고. 시험을 쳤겠습니까? 그냥 들어간 거지 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서자라는 컴플렉스, 그죠?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다음에 육사 출신이라는 컴플렉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컴플렉스, 이런 컴플렉스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을 보이고,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경호실장으로 있을 때 그런 행위들, 월권 행위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작가님은 컴플렉스가 뭐예요? 저는 솔직히 컴플렉스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단신이라고 애들 많이 놀렸거든요. 즐겼습니다. 어쩌라고. 야, 씨매도 안 되는 거 너랑 나랑 비슷해. 이러고, 막, 즐겼고, 별로 글쎄. 그리고 뭐, 인물이 못났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때, 그래도 뭐, 여자들은 인기 좋은데, 뭐. 이런 인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아니, 인물이 없으면 다른 걸로 꼬시면 되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네. 못 들어주겠네. 네. 뭐,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을 못 갔다. 이래 가서 뭐, 뭐, 게시판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저는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쉬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내가 안 했을 뿐이지. 하면 뭐, 바로 그냥, 한 달 만에, 뭐, 바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요, 사법고시도 제가, 마음 먹으면 2년만 주면 합격합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지. 평생을 아마 마음을 안 먹고 살 것 같아서 문제인 거지. 콤플렉스는 없는데 오만 불손함인데. 그렇죠. 오만 방자. 예, 오만 불손에 오만 방자에 자만심으로 똘똘 뭉치고 물란하고. 네, 사람들이 말이죠. 이 작가가 어느 순간 뜨고 나서부터 건방져졌다. 이런 말씀 많이 나시죠. 근데 원래 건방졌다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건방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모르고 하시는 얘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나중에 이 작가 변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죠. 그럼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예. 제가 갑자기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는 이상한 겁니다. 저 새끼 뭐가 되려고 저런다. 뭐가 목표가 있다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갑자기 겸손해지면 여러분 그때 이 작가를 공격하셔야 되지. 그렇죠. 오만 방자할 때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라고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험할 때가 제가 겸손할 때라는 거. 예, 여러분 그때를 정말 공격해서 저 사람을 수렁에서 건져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겸손할 때는 뭔가 안철수 신당을 가려고. 그럴지도 몰라. 안철수 신당. 그렇게 욕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지.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땐 책임지고 내가 뒤에서 까야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김재규 얘기로 한번 가세요. 네. 김재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동농림 시절 꼴찌였지 않습니까? 110명 중에 110등. 근데 육사 졸업할 때는요, 193명 중에 14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공부에 취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군인의 취미가 있는 거야. 딱 적성이었다. 그렇죠. 뭐 수학 이런 거 싫어. 근데 막 총검술 뭐 이런 거, 야전 전투 뭐 이런 거에 사람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193명 중에 14등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군인의 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워낙 제 군대 갔다 온 동기들이 야, 네가 다 군인으로 딱인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뭐 얼굴 딱 꾸미고 이런 거 좋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군대는 각이 생명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반듯한 그런 것들. 반듯한. 그런 모습이랑 또 뭐 운동을 좋아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조금 권위주의적인 거죠. 네. 명령체계에 순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군인의 기질에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전에요, 딱. 저는 체제 수능적인 사람이라. 군대를 가지 그랬어요. 여군으로. 싫어요. 그렇게 밖에서 훈련하고 땀 흘리는 거 싫어해서. 그럼 뭐 군대하고는 어울리지 않네요. 예. 근데 나머지가 어울렸네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명령조로 얘기하고. 그건 저랑 맞습니다. 저는 저도 땀 흘리는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등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 내 몸을 혹사시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예. 그래서 저보고 막 운동 안 한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운동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의 신조는 그겁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와 똑같다. 자꾸 굴리면 빨리 고장난다. 차 많이 타면 빨리 고장나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봐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예. 제 스스로 이것도 내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예. 아니, 저는 뭐 운동은 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운동만 합니다. 예.
뭐 하시는데? 숨쉬기 이런 거 하는데? 아유, 저는 한 3시간씩 걸어요. 혼자서. 아, 걷기 좋죠. 예, 걷기 되게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걷는 운동이 좀 빠르게 걸으시면 뭐 걷는 운동이 최고라 그럽니다. 예.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사실 좀 추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뭐 날씨가 거의 풀린 것 같아요. 풀렸으니까. 입춘질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남들 걸으라고 하지 말고 본인부터 좀 걸으세요. 하체 부실하더만. 네, 예. 알겠습니다.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 193명 중 14등으로 김재규가 육사를 졸업할 때요. 박정희는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와. 근데 이것도 웃긴 게요. 박정희가 문경 선생들 가르친 학교 거기 있었습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범학교요. 문경 사범학교. 거기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육사 2기에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에서 1등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스카우트 돼가지고 일본 육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도 역시 군인의 적성에 맞다. 그러니까 평생의 꿈을 긴 칼 차고 그걸 꿈을 꿨기 때문에 금이 환영하는 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김재규하고 박정희는 많이 닮았네요. 정말 많이 닮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 이제 임관을 할 거 아닙니까, 김재규 씨가? 네. 대위로 임관했는데 대위 시절에 소위로 임관한 다음에 대위로 갔겠죠. 군에서 사고가 나갖고 면직됩니다. 면직돼서 다시 교사 생활을 합니다. 잘린 거죠. 다시 교사 생활을 했는데 이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11.6대 사고를 일으켰던 박선호 의정과장입니다.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김재규 제자. 그래서 그 의정과장 그때 그 사람들이 한석교칼 그 양반이 박선호 의정과장입니다. 이제 조금 아기가 맞춰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때 예. 이제 인연을 맺은 거죠. 그래서 늘 이뻐 있는 거예요. 김재규가 박선호 의정과장. 그래서 김재규가 중정부장으로 가면서 박선호를 땡긴 거죠. 해병대에서 근무 잘하고 있는 해병대에서 거의 뭐라 그럴까 이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양반을 땡겨서 야, 넌 나한테 와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예. 아마 그대로 뒀으면요 정말 뭐 참모총장이나 육참총장 박선호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승과의 어떤 인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인생의 결말을 맞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교사였다가 다시 군으로 들어간 것은 복직한 것은요. 처음에 면직됐던 그 사건이 실제로는 김재규 잘못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명돼가지고. 예, 약간 억울하게 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할 것도 아니, 할까요? 하세요. 1947년에 군경 친선 축구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양측이 경기 중에 주먹 다짐을 벌이는 일이 발생을 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육군본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날 당직 장교였던 김재규가 그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가 되는데 문제는 김재규가 그날 당직 장교였다고는 하지만 뭐 정말 잘못을 했냐? 사실은 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억울하게는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바람에 그렇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으로 가셨군요. 그래요. 그 후에 이제 김영희라는 여자를 만나서 연애 결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패합니다. 이 첫 번째 연애 결혼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설부 장관을 하면서 선운각 마담 장정희라고 있습니다. 이 마담 장정희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살림을 차리게 되는 거죠. 살림을 차리게 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차지철과 김재규의 공통점은 아들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차지철은 딸만 셋이었고 김재규도 딸만 하나였는데 김재규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건 이제 본초하고의 사이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 이 마담 사이에서 났다. 그래서 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김재규 아들이 아니었다. 어머 어떻게 같이 살았는데 김재규 아들이 아니야. 어디서 어떻게 하고 나온 거야. 아유, 그분 신분이 또 마담인지라, 예, 두루두루 인맥관계가 넓으셨겠죠. 그래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근데요, 재밌는 건 김재규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지 알면서도 양자로 삼았어요. 아, 참. 그 마음 이해되세요? 전혀 이해 안 되지. 이런 우리 같으면 이게 이게 막 저거 그냥이지, 진짜. 그냥. 순간 놀랬네요. 흥분하셔가지고. 있을 수가 없네요. 있을 수가 없네요. 있을 수가 없네요. 아유, 예, 나중에 이 작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예, 큰일 납니다. 남이 주는 사과 상자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되고, 케이크 상자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정말, 예, 성실하게, 내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바라지도 하시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5사단 참모장, 36년 대장, 3사단 부사장 쭉 이제 군에서 이제. 승승장구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랑 계속 만나게 되죠. 군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겨우 박정희하고 인연을 이어가는데,
김재규 씨가 이 별을 달지 못해서 군복을 벗을 위기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이종찬 장군이 김재규를 뒤에서 뒷배로 돌봐줘가지고 이종찬. 예. 예. 원래 송영찬 장군이 되게 싫어했어요, 김재규를. 그래서 막 군대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종찬이 뒤에서 막 봐줘가지고 오늘 몇 분까지 합니까? 이제 끝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해가지고 어쨌든 김재규가 별을 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재규로서는 이종찬 장군이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스승이기도 하고 나를 앞길을 끊어준 그런 어떤 멘토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김재규가 이종찬을 대단히 존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사망했을 때 이종찬이 대단히 마음 아팠다 그랬는데 이거 다 3부작으로 가야겠네요. 네. 자, 이 작가님 다음 주에 또 지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꾸 이러면 저 미리 전화 드리는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